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 성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더니 이번에는 구글의 AI 사업부인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까지 영입을 했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세돌과 붙은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전면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경쟁사에 몸담았던 인재를 영입을 했어요.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근곤일척에 죽느냐 사느냐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우선 엔비디아를 떠올리지만은요. 엔비디아는 그냥 GPU 제공 업체예요. GPU를 다른 업체가 만약에 같이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질 거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라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CPU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서 그거를 쓰러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종국적인 승자가 될 것인데요. 이 패권을 둘러싸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한참 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 기능, 구글의 뭐 크롬 같은 이런 검색 기능, 이게 하나의 인공지능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빙빙 돌아간다는 빙에 집어넣으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전쟁에서 초기 전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졌거든요. 구글이 압도합니다. 극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검색 시장 완전히 구글이 다 장악하고 있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역전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 올트만이 하고 있는 그 오픈 회사의 지분 49%를 투자하면서 구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 지금 이 인공지능 신화의 주역인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전격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를 끄는 게요. 이 술레이만이라는 분은 이제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인데 택시 운전기사를 물론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도 좌퇴하고 이랬지만은 그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를 네미스 허사비스하고 공동 창업했던 겁니다. 이 딥마인드가 오늘날 인공지능의 사실 중흥자거든요. 그런데 이 딥마인드를 만들어서 2014년에 구글에 팝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지금도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영국에 있어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를 가지고 이세돌에게 4대1로 압승을 하고 이때부터 아하,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인공지능 경쟁이 시작됐고 오늘날 오픈 AI도 사실상 저 딥마인드의 뿌리가 있는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술레이만 등이 딥마인드를 만들어가지고 2014년에 구글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라는 사람이 흐름을 보고 있는 데는 또 굉장히 촉이 뛰어난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 볼 때 구글이 딥마인드까지 가져가면 검색 기능에다가 완전히 인공지능은 구글이 다 먹겠구나.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구글의 대항마로 만든 회사가 오픈 AI인 겁니다. 네. 구글에서 사람도 많이 빼내고요. 그래서 오픈 AI를 만드는데 이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투자하면서 사실 머스크는 자기한테 의결권을 안 주니까 머스크가 중간에 빠져나갔거든요. 그 나간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들어갔다고. 투자금을 채웠고.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구글의 핵심 인재였던 술레이만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에는 술레이만과 함께 구글의 인공지능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허사비스란 분이 있습니다. 허사비스하고 술레이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딥마인드를 같이 창업했다고 하셨죠? 2010년에. 그렇습니다. 허사비스가 사실은 이번에 술레이만보다도 좀 나이도 많고 형이에요. 저 대학 때 만난 그 캠퍼스에서 만난
인공지능의 천재들인데요. 이 허사비스도 출생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어머니는 싱가포르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데 영국서 출생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이 술레이만과 함께 딥마인드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 양반은 13살에 전 세계 체스를 완전히 1등,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아, 천재네요. 천재입니다. 그다음에 이 데미스 허사비스가요. 성년이 돼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나타나면 라스베가스의 블랙잭 센터가 문을 닫을 정도예요. 게임을 다 이겨버리나 봐요. 엄청난 돈을 다 따가버리고 그 무슨 술수를 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허사비스 자체가 하나의 인공지능을 훨씬 뛰어난 컴퓨터 대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딥마인드를 만들었고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둘 중에 한 명인 술레이만을 데리고 왔고 또 한 명인 허사비스는 지금 아직도 구글의 인공지능 총팀장이라고요. 그 정리하면 둘이 창업자로 운명을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경쟁자가 된다는 걸까요? 완전히 정면 대결을 하게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구글이 해왔던 인공지능에 관한 기존 연구 상당 부분을 술레이만을 통해서 거저먹을 수가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직도 구글이 좀 앞서 있어요. 그 격차를 앞당길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술레이만은 구글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원래 2014년에 구글에 갔다가 예, 이제 딥마인드를 팔면서 구글의 조건이 우리 주식은 우리가 갖는데 딥마인드 경영은 허사비스와 술레이만 둘이가 계속 해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술레이만 성격이 조금 자유분방하신가 봐요. 예, 뭐 좀 예민한 분이어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충돌을 해서 나가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럼 나간 것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이분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인플렉션이라는 회사예요. 자, 인플렉션 회사, 인공지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술레이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플렉션이 최근에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인플렉션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앞선 회사인데 이 인공지능 회사는 뭐냐면 챗봇 파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비서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의사면 의사 보조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변호사면 변호사 보조원처럼 야 판례가 어떻게 되지? 예, 2500년 전에 판례는 이렇습니다. 착착 꺼내는 거예요. 그로서 인플렉션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술레이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팀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실상은 뭐 M&A 효과를 내는 거네요. 합병입니다. 이거 완전히 꼼수 합병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렉션도 잘 되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회사니까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공정거래당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해서 허락 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합병은 하지 않고 하나씩 와. 우리 회사로 오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정보가. 회사 인플렉션 AI 자체는 밖에 두고 다만 핵심 두뇌를 가져오는 식으로 사실상 합병을 한다. 그렇습니다. 인플렉션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도록 두고 거기를 움직이고 있는 술레이만 등 연구진이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돈을 벌려고 하는 대목, 가장 핵심이 어떤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오피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워드를 친다. 워드를 치는데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같이 붙여서 인공지능 작업을 지금은 인공지능 작업을 하면 컴퓨터를 껐다 켰다가 인공지능에서 정보를 얻어서 다시 워드로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워드 속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챗봇 파이 같은 걸 집어넣는데 그 핵심 업무를 술레이만과 인플레이션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혁명적인 변화고 구글로서는 정말로 비상등.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1등을 완전히 뺏기는 것이 아니냐. 아주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이제 구글 떠난 사람 한 사람도 떠오릅니다. 딥러닝의 창시자로 꼽히는 제프리 힌튼 교수 박사님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뭐 까딱하다 MS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셔가겠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실제로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인류에 폐해가 안 되게 만드는 회사에 데 가겠다. 지금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스카우트된 술레이만 박사, 그리고 그의 딥마인드 창업 동지인 허사비스, 이분을 키운 사람이 제프리 힌턴이에요. 제프리 힌턴 박사가 현재 살아있는 인공지능의 아버지,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과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으로 가서 컴퓨터 인공지능 가르치는 공부를 시킨 거예요. 뭐 그 부분에서는 컴퓨터 공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튜링상도 받았고요. 자, 이들이 이제 그 만든 제프리 힌턴하면 우리 딥러닝을 얘기합니다. 딥러닝이고요. 이번에 술레이만 박사가를 데려온다는데 우리 알파고를 만든 회사도 딥마인드잖아요. 여기서 인공지능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딥마인드, 딥러닝이 도대체 뭐냐? 뭐예요? 그냥 말 좋으라고 딥을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깊숙하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아주 간단한 1세대 인공지능이요.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오래됐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많은 기능들이 뭐 컴퓨터 자체가 인공지능인데 지금에 나와 있는 이런 노트북 같은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1세대 인공지능은 딥러닝이 아니라 머신러닝만 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과거에 이런 통계가 있었으니까, 자, 지금 바둑을 둔다 했을 때요. 알파고가 처음 왔을 때 이세돌 왔을 때 그 당시에 가져온 알파고는 딥러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계러닝, 머신러닝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그 바둑의 기보, 여태까지 어떤 바둑의 전적이 있었고 누가 이기고 졌냐, 그것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중에 좋은 수만 두는 것은 자기는 이것이 왜 좋고 나쁜지를 몰라요. 그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을 딥러닝 세계로 진짜 깊은 교육으로 성화시킨 분이 제프리 힌턴 박사인데, 그래서 딥러닝 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고 딥러닝의 아버지가 제프리 힌턴인데, 이 양반은 뭐냐면, 자, 알파고의 처음에는 이 관계를 기존의 기보 가지고 공부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스스로 대국을 그 인공지능들끼리 대국을 하면서 아, 이러면 이기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끔 하는 겁니다. 자가 학습, 자가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더 쉽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의 내면의 넓이를 구하라. 컴퓨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원의 내면의 깊이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아닙니까? 그거를 컴퓨터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원의 내면은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야. 파이는 3.14159이야. 그럼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머신러닝, 기계러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딥러닝은 뭐냐면요. GPU라는 그 엔비디아가 만든 동시병렬형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한번 구해봐. 계산 산식 같은 거 안 구해줘요. 그래서 점을 쭉 찍습니다, 자기가. 계산 산식도 몰라요. 큰 동그란 원에다가 점을 따다다닥 찍어가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빼고 다시 밑으로 가서 한번 구해보니까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본인이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알아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제프리 힌턴 박사가 딥러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서 시작된 것이고, 그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기계적인 툴을 제공한 게 젠슨 황이 GPU를 통해서 병렬형 계산을 해서 1초에 122조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딥러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 수단을 제공을 했군요, 젠슨 황이. 그 딥러닝의 핵심 인재 중에 한 명인 술레이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려갔다. 이것은 판도 변하고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가 새로 출발할 때나 새로운 산업이 막 생겼을 때 초기에 기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델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발언해 본 술레이만이 앞으로 뭐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의 혁명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넘어가야 되지만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 제프리 힌튼 박사는 사실 원류라고는 하셨지만 뭐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인간을 넘어서 발전하면 위험하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힌튼 박사는요, 빨리 발전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아지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어를 못하는 쪽으로. 예, 그 예를 들어서 자, 이 방에 공기를 좀 맑게 해줘.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머신러닝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산화탄소를 빼고 방문을 열고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딥러닝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을 누가 제일 많이 배출하지? 탄소를. 그러다가 처음에 창문을 열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탄소가 많어? 그리고 옆에 자기 부탁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얘가 숨을 쉬니까 탄소가 많은 걸 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은요. 힌턴 박사는 바로 이 대목을 대책을 마련해놓고 개발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원래 개발을 하다가 구글을 때리치고 다시 지금 토론토 대학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트만 박사가 있는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의 많은 인재들이 바로 제프리 힌턴 박사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지금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프리 힌턴 박사의 많은 세력들이 허사비스 박사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를 끌어간다고 볼 때 구글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국내로 돌아오면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면 또 연계돼서 다소 아쉬움을 사는 기업이 있죠.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꼽히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주주총회장에서도 주주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주총회의장 취재 많이 가봤지만 실제 일반 주주들이 오는 거는 상당히 흔한 일은 여전히 아닌데 어제 주총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답답해서겠죠? 저희들은 젊었을 때 주총장에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면 선물을 꼭 줬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기념품을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비분간개한 개미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저 삼성전자 뭐 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죠. 왜 주가를 안 올리느냐?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왜 다른 회사 얘기는 많이 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1등 기업이라면서 안 나오느냐? 그래서 경영진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경영진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읽는 통찰력이 없다.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여러분들 목 안 자르고 가만 놔뒀겠냐? 뭐 이런 원색적인 얘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특히 경영진들이 트렌드 읽는 통찰력이 없다는 대목은요. HBM이라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HBM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주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SK 완전히 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났어요. 근데 2018년인가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를 해체를 합니다. 왜 해체하느냐? 이거 별로 경제성이 없어.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못 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헤드라인 타임라인을 보시면 보면요. 서로 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SK 하이닉스 거꾸로 이야기하면 SK 하이닉스의 경영 판단의 어떤 신의 한 수였다. 후발업체인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도 더 커졌는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메모리 쪽에 세계 1등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뷰로크라시, 관료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던 거를 잘하면 1등인데 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AMD에서 HBM 좀 만들어줬을 때 우리 못 만들다 해가지고 그 주문이 SK 하이닉스로 갔던 건데 SK 하이닉스에는 우리 2등인데 새로운 분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에 관한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최태원 회장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삼성에서도 우리도 한 수 있다.
마하 1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마하 1. 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하죠. 예, 지금요, 왜 HBM이 필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하고 메모리가 같이 붙어야 되는데 GPU하고 HBM을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층이 필요한 겁니다.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AI 가속기 이런 그 속도를 10배 이상으로 단축시켜서 HBM이 아니어도 일반 메모리도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GPU하고 호환이 되는 겁니다. 마 1이 성공한다면 HBM 시장은 없어져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이 가속기를 안 하고 있나요? 하겠죠. 발표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발표가 없는 여태까지는 건데 없는 건데. 저 가속기가 성공한다면 또 한 번에 판이 바뀌고 오히려요. 엔비디아보다도 삼성전자가 마 1을 엔비디아에 안 주면 엔비디아가 죽어요. AMD가 살 수 그야말로 반도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죽고 사는 아직 성분은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한 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제품이 아이디어 차원의 이성은 뭐합니까? 나와야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내년 초에 나와야 임자 아닙니까? 내년 초 주총장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년 초에 또 SK 하이닉스가 그보다 더 좋은 거 내놓으면 판이 바뀔 수도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 모닝벨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AI 시장 빠르게 뒤쫓아서 열심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기호사에서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